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물리 공부하는 스터디입니다. 무리 함수이고요. 스터디명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해야겠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이고요. 이 스터디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를 공부하는 스터디이기는 한데요. 그냥 뭐 생으로 수학 없이 물리만 공부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수학 얘기도 당연히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음, 지난번에 그 레코드를 남기지 못했는데 그 조직 모임이라고 할까요? 그때 나눴던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얘기는 수학을 같이 보되 물리를 공부하면서 수학을 같이 보되 물리적 맥락을 항상 그 밑바탕에다 두고 그 맥락을 잃어버리지 않는 전제하에서 물리적 역사를 따라가자 그런 큰 그림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목적과 큰 흐름 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 스터디를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으니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유연하게 중간중간에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성을 잘 잡으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미리 공지를 해드렸던 대로 물리학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둔 게 있어서, 간단하진 않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정리를 해둔 게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중간중간에 빠진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요 슬라이드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총, 어, 꼭지가 8개인가 9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제가 강의 자료에 썼던 건데,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류의 물리학 역사가 어떻게 변천을 해왔는지, 그냥 아주 간단한 로우 레벨 오버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의 크기와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뭐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쟀냐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조금 건너갈게요. 여기는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지구의 크기를 그 측정을 한 거고요. 그림자 길이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는 음 지구의 크기랑 지구의 크기랑 이게 달의 크기를 측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달의 크기가 그러니까 지구 직경의 뭐 3.5분의 1이다. 달의 직경이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지구 요게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온 그림인지 까먹었다. 이게 지금 여기 동전입니다. 요 부분이.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이거. 네, 마우스 보입니다. 잠깐만요. 요 포인터를 이렇게 해야겠다. 네. 여기가 지금 동전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동전을 내 눈에서 거리를 적당히 맞추면은 동전 크기랑 달 크기랑 비슷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닮은 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테니까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달의 크기랑 또 뭐 그림자랑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알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이 당시에는 측정을 잘 못해가지고, 이 각도,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각도, 여기 세타라는 요 각도 있잖아요. 이 각도가 실제로는, 0.2도인가? 그렇게밖에 안 될 텐데, 이 당시 측정했을 때, 뭐 고대 그리스입니다. 한, 뭐, 2도인가 3도인가 그렇게 측정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12배인가? 그 정도로 측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이 철학자겠죠? 이 당시에는. 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태양이 저렇게 큰데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도는 게 맞겠냐?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게 맞겠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측정 결과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무엇이 더 자연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큰 거 주위를 작은 게 도는 게 더 맞지 않겠니? 라는 주장을 했으나
이 주장은 당시에는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왜 먹히지 않았냐면은 먹히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몇 가지 있었어요. 크리티컬한 질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 지구가 만약에 그렇게 돌고 있다면은 이 공을 놓으면 공이 이렇게 똑바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똑바로 떨어지잖아. 이 지구가 움직일 리가 없다. 관성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으면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끼냐라는 질문이나 아니면은 왜 물체는 지구로 떨어지냐? 왜 그 태양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로 떨어지냐?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부르는 그 설을 그 설이 대세였고 지동설은 그냥 뭐 지엽적인 그런 이론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동설이 슬슬 고개를 내미기 시작하는데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비티 익스프레스라고 그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을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아, 이 동심원 너무 아름답지 않니? 아이들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지구는 가운데 있고, 뭐 수성도 있고, 달도 돌고 있고, 지구도 돌고 있고, 태양도 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이루어서 천구라고 부르는 우리가 거기에 딱딱딱 박혀서 돌아가고 있단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게 화성입니다. 화성의 궤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부터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게 후진을 해요. 이렇게 갑니다. 이게 앞에서 나왔던 그 동심원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 프톨레마이오스가 사실은 이게 그냥 동심원이 아니고 요 회색 원이 있고 그 원의 어떤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을 제안을 한 거예요. 요걸 주전원 에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주장을 했고 꽤 잘 맞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지금 태양계 모델을 그릴 때 태양이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여덟 개구나. 여덟 개 행성이 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지구 중심으로 보면은 이 모델이 아주 틀린 모델은 아니기는 해요. 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뭐 동심원이 맞니 주전원이 맞니 뭐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냐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도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홍수가 나는지 언제 가뭄이 나는지 이런 것들만 잘 예측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모델이 맞냐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예측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 뭐 어떤 모델이 아름답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동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안 맞으면 뭐 아무 그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해도 지동설은 그다지 힘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사람들이 항해를 하기 시작해요. 안 맞아요. 더 정확한 어떤 예측이 필요했는데 이게 항해를 하다 보니까 이 내가 예측한 방향대로 가면 뭔가 조금씩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예측 시스템이 필요한데 또는 이 천체 모델이 필요한데 안 맞더라. 기존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죠. 천동설 모델이 자꾸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를 보정을 해야겠는데 오류를 어떻게 보정할까라는 그 여러 이제 삽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코페르니쿠스적 사고라는 그런 그 표현이 있을 정도로 어떤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처음 했던 중세 과학자입니다. 이런 그림을 처음 그렸어요. 여기 가운데 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태양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로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 주장은 앞에서 그 기원전 3세기였나요? 그때 아리스타르코스가 했던 주장이랑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뭔가 어떤 그 명확한 관측 증거를 통해서 주장을 했다기보다는 약간 그 철학적 사유에 좀 더 가까웠다고 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 티코 브라헤라는 그 다음 세대 과학자가 나옵니다. 그 별명이 있는데 인간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시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이렇게 생긴 천문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실제로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브라헤는 자기의 관측 결과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수정을 합니다. 천동설 모델을 수정을 해요. 태양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아 아닌가?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이 돌고 있는데 그 태양 주위를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천동설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티코 브라헤도. 그리고 이제 티코 브라헤의 그 후배격이 되는 과학자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케플러가 나옵니다. 케플러가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케플러가 뭐 티코 브라헤의 제자였다는 썰도 있고 그다음에 제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관측 자료를 굉장히 탐내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이 케플러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당시에 그 밝혀져 있는 그러니까 모든 정다면체가 다 밝혀져 있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정사면체가 있고 그다음에 정사면체에 외접하는 이게 정 12면체죠? 정 12면체가 있고 그다음에 구가 있고 또 그 겉에 12면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다면체들의 어떤 그 반지름의 비율이랄까요? 반지름의 비율이랑 태양 중심으로 각각의 행성들이 만드는 궤도의 반지름이랑 비율이 비슷했대요. 우연히도. 그래서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이 정다면체에 비밀이 숨어져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여전히 잘 맞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행성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았죠. 이 당시에는 그 목성, 토성까지만 밝혀져 있었는데 그 뒤로 행성이 세개가 더 찾아졌으니까 물론 하나는 지금 탈락이지만 아무튼 처음에는 이러한 모델을 케플러가 가지고 있다가 안 맞으니까 왜냐면 그 앞에 나왔던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랑 이 모델이랑 안 맞으니까 아무리 모델이 아름다워도 안 맞으면 말짱황이잖아요. 그래서 맞추려고 했어요. 이런저런 삽질을 하다가 뭘 버렸냐면은 원궤도라는 그 주장을 가설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름다운 원일 것이다. 라는 주장에서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가 그 생각을 버리고 혹시 타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가지고 맞췄더니만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예요. 관측 결과랑.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화성의 궤도 같은 것도 완벽하게 이제 측정이 된 거죠. 그래서 케플러가 이 타원 모델을 최초로 완성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케플러 제일 법칙이 저거잖아요. 이 궤도는 타원이다. 라는 법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옵니다. 이, 이 역사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역사는 철저하게 천동설을 완전히 다 깨부수고 지동설로 죄송합니다. 지동설로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망원경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망원경은 아닌데, 이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서 뭘 측정을 했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오른쪽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게 목성이고요. 별표로 되는 게 목성의 위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이 주장하는 거는 성동설이 주장하는 거는 모든 것은 천구에 박혀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게 주장이었는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얘네는 지구랑 전혀 상관없이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동설은 이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 천동설로. 그러니까 천구 또는 천체라고 부르는 게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셀레스티얼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셀레스티얼이 뭐 천체이라고는 뜻도 있지만 뭐 천상의 뭐 고귀한 그런 뜻도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고귀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거는 달을 그린 거고요.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태양의 흑점을 그린 겁니다. 이게 태양의 흑점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었냐면은 달은 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에 물들어서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고 태양은 아주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의 표면에는 아무런 무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선글라스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필름 같은 거 이렇게 돼가지고 일찍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어떻게 봤겠죠? 봤더니 이런 흑점이 있는 거예요. 태양도 완벽하지가 않네? 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천동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게 누구냐면은 뉴턴인데 뉴턴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자, 이 고전 역학의 완성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자,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천동설이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라고 가설을 세웠더니 모델이 아주 잘 맞아요. 목성 주위를 어떤 작은 천체들이 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위성이라고 부르는. 자, 이런 것도 돌고 있는데 왜 그러지? 무슨 원리로 도는 거지? 라는 걸 아직 몰랐죠. 이때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 여기 우리가 물, 불, 바람, 흙이라고 부르는 그것들. 이 네 개의 원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역학의 세계는 뭐였냐면은 모든 물질은 네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공기로 만들어진 것들은 공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가벼운 것들은 위에 뜨는 것이고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이런 그 사고 실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 아닌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소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에서는 힘을 가하지 않으면 물체는 언젠가 정지한다. 라는 거였는데 갈릴레오가 그거 아닌데? 여기 평면에 돼 있으면은 이거는 여기 마찰만 없다면 무한정 갈 거야. 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사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역학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음, 우리는 원운동이 가속운동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갈릴레오는 원운동을 등속운동의 한 종류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작 뉴턴이 나오는데 아이작 뉴턴이 한 일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많은 것들이 잘못 알려져 있어요.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뭐 중력을 생각을 했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화들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다 잘못된 것들이고 사실은 태양과 태양과 지구가 서로 잡아당긴다. 질량이 있는 것들이 서로 잡아당긴다. 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그 지구가 공전을 한다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주지의 사실이었어요. 사실은 17세기에. 아이작 뉴턴이 한 건 뭐냐면은 이 힘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타원 궤도를 유도해낸 게 아이작 뉴턴의 그 큰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프린키피아의 중요한 내용도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아이작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내는 것도 참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헨리 해성을 이름을 붙인 과학자 헨리가 아이작 뉴턴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잘 안 풀린다. 이 힘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이게 타원 궤도를 가질 것 같냐. 아이작 뉴턴이 이 공식을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면 된다. 헨리가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뉴턴이 이렇게 얘기했대죠. 나 그 예전에 다 계산해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헨리가 야 이거 출판하자 출판하자 쪼로 쫄라가지고 나온 게 프린키피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기하고로 슬쩍 넘어갈게요. 뭐 전기의 발견 하면은 그 무슨 병이죠? 라이덴 병인가요? 그 전기 그 모으는 그것까지 뭐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았어가지고 그건 잠깐 넘어가고 그 웨를스테드라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아까 그 뉴턴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과학자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실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전기를 흘려요. 지금 이렇게. 전기를 흘리니까 나침반이 이,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면은 나침반이 움직였다가 전류가 안 흐르면은 다시 원래대로 남북을 가리켰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800년 전후죠. 이때 이 실험을 했고요. 이게 웨르스테드의 실험이고요. 그리고 패러데이는 반대 실험을 했죠. 요거는 전자석인데, 전자석이 어쨌든 전기 흐르면 자석이 되는 거니까, 자석을 여기 코일을 감은 통에서 왔다 갔다 했더니 전류가 흐르네? 앞에서는 전류가 흘렀더니 자기장이 생기고, 여기서는 자기장을 움직였더니 전류가 생기고, 라는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죠. 그런데 그, 잠시만, 지금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공대생, 유명한 책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책에 보면은 슬픈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이크 패러데이가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잖아요. 근데 수학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발견은 했으나 이걸 모델화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화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밤의 공대 만화. 그 책에 보면은 이 내용이 아주 재밌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패러데이가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고요. 이걸 이용한 것이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자석을 놔두고 코일을 돌리면은 발전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를 흘려서 코일이 돌아가게 하면은 우리가 그걸 모터라고 부르는 거고, 사실 모터랑 발전기는 그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만드냐는 것이 다를 뿐 사실은 두 개는 똑같은 거죠. 물론 모터도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거는 가장 간단한 DC 모터이고, 모터 종류는 이것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자, 앞에 말하진 않았지만 뭐 가우스 법칙,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우스 법칙은 전하로부터 만들어진 전기장의 이 면적분이라고 해야겠죠? 면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벡터 칼큘러스 배우면은 보통 다이버전스로 맞나요? 아무튼 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그 개념이죠. 그다음에 자기장에 대해서는 어떤 닫힌 폐곡면에 대해서 자기장을 적분하면 항상 0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장은 모노폴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암페어 법칙. 아까 나왔던 저기죠. 전류를 흘리면은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리고 그 자기장을 경로 적분한 것과 이 경로를 뚫고 지나가는 전류와의 관계라는 게 암페어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나왔던 패러데이 법칙이죠. 이건 반대죠.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은 그 주위에 처음에는 전기가 흐른다였는데 나중에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 전기장이 생긴다라는 식으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전류를 만든다. 이 네 가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위대한 과학자라고 부르는 제임스 맥스웰의 맥스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면서 뭘 발견을 했냐면은 맥스웰 방정식 제가 여기 수식을 좀 더 써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맥스웰 방정식에 나오는 어떤 두 가지 중요한 상수가 나오는데요. 그 상수를 가지고 어떠한 계산을 해보면은 광속이랑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빛의 속도는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그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어떤 상수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왜 광속이 나오지? 혹시 전자기파가 빛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나중에 실제로 사실로 밝혀졌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그 전자기학이 어느 정도는 그 형태를 갖추었다. 잘 어떤 이쁜 형태를 갖추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 얘기로 잠깐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내용일 것 같긴 한데요.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그냥 평지에서 화살을 쏜 거랑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화살을 쏘면은 당연히 두 개의 화살의 속도는 다르죠. 그런데 빛의 속도는 똑같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뭐 과학자들은 야, 이 말이 되냐 그게?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사고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유도도 하고 해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요 유명한 그림이 있죠. 기차 안에서 봤을 때는 빛이 이렇게 한번 퉁퉁 튕겨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빛이 움직인 거리가 요 수직 거리의 두 배가 될 것이고, 밖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긴 거리를 움직였어야 됐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랑 밖에 있는 사람이랑 빛이 움직인 거리가 다른데, 광속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빛이 움직인 거리는 다른데, 시간은 똑같다? 뭔가 말이 안 되니까, 그럼 뭘 우리가 버려야 되지? 뭔가 하나 버려야 되잖아요. 시간의 길이가 같다는 걸 버려야 되냐? 아니면은 광속이 그 같다는 걸 버려야 되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결국 버린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랑 밖에 있는 사람이랑 시계가 다르게 흐른다. 다르게 움직인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걸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여기서 이제 그 패러다임 체인지가 한 번 더 일어난 겁니다. 앞에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한 번 일어났는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일어난 거죠.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다라고 했던 그 뉴턴의 말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은 여기 그 보라색은 뉴턴이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파란색은 그 상대성 상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relativistic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뉴턴이안은 잘못된 거냐 완전히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 영역에선 아주 잘 맞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속도가 느릴 때에는 우리가 뉴턴 역학을 써도 충분히 잘 맞고 그런데 속도가 아주 빨라지면은 이때는 맞지 않으니 이때는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전에 한 것이 완전 삽질한 거냐? 그거는 또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음,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는 결국은 이 왜 작은 천체가 큰 천체 주위를 회전하냐라고 했을 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왜 작용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일단 그건 모르겠고 힘이 작용하니까 힘 때문에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힘이 작용한다, 질량이 있는 것들이 힘이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설명하지 못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요거죠. 잠시만요. 지금 채팅에 써주신 게 어, 네, 유클리드 기하학이 틀렸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다른 기하학인 거죠. 유클리드 기하학과 그러니까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그냥 어느 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중력 개념에서 설명하지 못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별의 위치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일식이 일어날 때. 별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는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빛이 휘었다. 그러니까 이 별에서 오는 빛이 태양의 중력 때문에 휘었다라는 것밖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빛은 중력이 없기 때문에 질량이 없기 때문에 질량이 있는 것들끼리 잡아당긴다고 했는데 빛은 질량이 없는데 이게 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런 식으로 공간이 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빛이 휘는 것까지 전부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당연히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제 수학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이 그러니까 리만 기하는 이미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그 모델을 만들 방법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다가 리만 기하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너무 대충 말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은근슬쩍 뭉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그림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도대체 이 그림은 무엇일까? 왜 링이 있으려면 이렇게만 토성의 고리처럼 이렇게만 있어야지 왜 위아래에도 이렇게 그 링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인터스텔라의 과학이라는 책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렇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원반이 있는데요.
중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휘어서 가고 이렇게 휘어서 가고 근데 카메라에는 어쨌든 여기에 링이 있고 여기에 링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스텔라의 과학이라는 뭐 책을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구슬을 막 떨어뜨리면은 이게 큰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정규 분포 같은 모양을 갖겠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결정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확한 모델을 세우지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아주 작은 뭐 여기 뭐 모양이 조금 다른 거라든가 구슬이 조금 무겁다든가 그런 걸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것만 알면은 우리는 어떤 모양이 될지 완벽하게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게 결정론적인 우주론이죠. 원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의 변천사인데요. 처음에 달튼이 나오고, 톰슨이 나오고, 러더포드, 닐스 보어, 그리고 마지막에 슈레딩거까지 나옵니다. 돌트는 그냥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톰슨은, 잠깐만요. 여기 뒤에 나오나? 왜 안 나오는구나. 톰슨은, 그거 아니고, 이게 사실은 전기적으로 봤을 때 이 큰 덩어리는 양성을 띠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건포도처럼 전자가 박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러더포드가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아마 은박지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전자였는지 양성자인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양성자였던 것 같아요. 양성자를 그 금속에다가 엄청 많이 때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은 혹시나 부딪히더라도 아주 조금만 이렇게 경로가 휘어야 되는데 양성자가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뒤로 가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완전히 분포가 제각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양성자 하나를 그러니까 무거운 입자 하나를 여기다가 쾅 하고 부딪혔는데 뒤로 튀어나갈 정도가 되려면은 분명히 가운데에 엄청 무거운 입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게 러더포드의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뉴클리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닐스 보어가 몇 년 지나지도 않았네요. 닐스 보어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슈레딩거가 그거 아닌데요? 라고 이런 식으로 궤도 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이 모델을 보고 사실 죄송합니다. 슈레딩거가 주장한 게 아니었죠. 슈레딩 음 막스 보른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무튼 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죠. 그 코펜하겐 해석을 들은 슈레딩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전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런 사고 실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그 무슨 원자였죠? 무슨 원자를 하나 놔두고 그 붕괴하는 것을 탐지하는 장치를 여기다 놔두고 이 탐지됐을 때 독극물이 깨지게 하면은 우리가 상자를 열기 전에는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중첩돼 있다는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실제로 여러 가지 모델을 따져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모델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사고 실험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였더라. 라는 그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파 입자였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황당한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파동의 중첩은 우리가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이런 실험 중첩되는 거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소밀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두 개의 파동을 이용하면은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빛을 쏠게요. 그러면은 빛은 파동이니까 빛이 파동이라는 것은 그 영의 실험에서 그 영이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파동이니까 여기에서 여기 첫 번째 슬릿에서 빛이 파동으로 나갈 거고 두 번째 슬릿에서 파동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파동이 중첩이 돼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될 텐데
그쵸? 실제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빛이 아니라 전자를 쏘면, 전자는 입자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안 나오고 어이없게도 중첩 현상, 저 간섭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뭐야? 빛은 입자인데 이게 말이 되니?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여기 슬릿에다가 카메라를 놔두고 전자가 어디로 통과하는지를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관찰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 패턴이 안 나타났어요. 그냥 두 줄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 일반인을 위한 양자 일반인을 위한 QED였나? 아무튼 그 파이만에 쓴 책에 그 이 실험 얘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관측을 안 하니까 간섭 무늬가 나오고 관측을 하니까 두 줄이 나오고 관측을 반만 했더니 이거랑 두 개가 섞여서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온 겁니다. 아까 나왔던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황이 정말로 실험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실험도 했다고 해요. 야, 그럼 전자를 하나씩만 써보자. 전자를 막 쏘지 말고 엄청 많이 쏘지 말고 하나씩만 써보자. 야, 그러면 하나만 지나가겠지. 간섭 무늬가 나왔다고 하죠. 그렇게 실험해도. 그래서 입자가 파동이고 파동이 입자다. 라는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실험 결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체스 얘기는 왜 하냐면은 그 물리학은 처음인데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물리학을 공부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체스를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체스 룰을 알기 때문에 체스를 두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체스 룰을 모른다고 칠게요. 그리고 뭐 신적인 존재 둘이 체스를 두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체스의 룰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체스 말이 움직이는 걸 보고 체스 말이 움직이는 법칙, 체스 말이 다른 말을 잡는 법칙, 게임이 언제 끝나는지 이러한 법칙들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한다는 것도 룰을 모르는 채로 체스를 관찰하는 것과 비슷하다. 라고 그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는 여기서 비유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또는 우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체스 말을 움직이는 룰은 물리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러한 관측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법칙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물리를 연구하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물리학은 처음인데요 라는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물리학의 역사를 아주 브리프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슬라이드 쇼를 종료하면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잠깐만요. PPT를 다시 제가 어, 네, 이렇게 띄울게요. 네, 지금 한 분께서 채팅을 주셨는데 힐베르트가 리만 기하학 아이디어를 아인슈타인에게 줬었군요. 제가 역사를 대충 알고 있었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정다면체랑 관련해서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슬라이드 19번인 것 같습니다. 어, 잠시만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다면체랑 어떻게 관련해서 이제 네네네. 실제로 이 그림이 아마 케플러가 그린 그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다면체가 잠깐만요. 정사, 6, 8, 12, 20, 총 5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네. 네, 정다면체를, 정다면체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외접하는 다른 정다면체 또 그리고, 또 거기에 외접하는 구 그리고, 또 거기에 외접하는 정다면체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정다면체의 그 반지름이라고 할까요? 센터에서부터 그 꼭지점까지 거리를 계산을 했더니 이 거리의 비율이랑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마땅한 그림이 안 보이네. 요걸로 할까요?
그 비율이랑 그다음에 그 태양 중심으로 했을 때 태양부터 수성까지 거리, 태양부터 금성까지 거리, 태양부터 지구까지 거리 이런 거리의 비율이 이 도형에서 나오는 어떤 비율이랑 되게 비슷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우주에는 이 정다면체에 우주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네. 정다운치라는 게 되게 많은 과학자들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디서 봤는데 플라톤이 뭐 정다면체가 그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뭐 대응이 된다 해가지고 뭐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불은 정사면체고 뭐 흙은 뭐 정육면체고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플라톤 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잘 굴러가는 거랑 잘 굴러가지 않는 거랑 네, 그게 뭐 그걸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모양 때문에 그럴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어디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되게 우연인 게 제가 좀 전에 정담에 제가 잠깐만요. 또 까먹었다. 4, 6, 8, 저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네, 또 아마 이 당시에 밝혀져 있던 행성의 가지수가 다섯 가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분명히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모든 건 우연이었던 거고 이 가설은 생각보다 금방 폐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알기로는 이게 케플러가 이 그림을 포함한 이제 자기 모형을 가지고 포함한 이 제안서를 하나 썼어요. 요렇게 되니까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이걸 멋있게 이 모형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우주 움직임도 보고 보기에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 제안서를 썼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럼 일단 싼 가격으로 종이로 한번 만들어 봐. 그랬는데 어 뭐 지지부진하다가 케플러 자체가 자기 모형을 깨고 타원 궤도로 그 사이에 돌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런 사연이 또 있군요. 음, 재밌네요. 그때도 그랜트를 받아야 했고. 이게 실제로 이 당시 그 귀족들의 후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더라고요. 케플러도 그렇고 그 저는 그거보다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쓴 책이 네 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화였나 두 찬체였나 그 거기에 보면은 그 책 자체를 자기를 후원해줬던 공작이었나 백작이었나 그 사람한테 헌정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귀족의 후원을 받는 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뭐 사실 과학자뿐만 아니라 수학자들도 한 18세기? 그러니까 왕정이 아직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수학자들도 다 그런 게 중요했었죠.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페르마였나? 누군가가 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타입이었는데 어떤 공주의 교육을 받는 바람에 근데 그 공주가 새벽같이 일어나는 인간형이어서 그것 때문에 병을 얻어서 병사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데카르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 스웨덴, 데카르트였나요? 네, 그 금방 죽었다고. 아,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오버뷰 격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물리 스터디를 하는데 어쨌든 수학 얘기를 곁들이면서 할 거잖아요. 케플러 전까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수학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음, 뭐 주전원 뭐 나오긴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수학적으로 심오한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쪽에 나오는 뭐 크기 측정했다 이런 거는 뭐 더더욱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케플러 이후부터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케플러 이후부터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실제로 이제 물리학적으로 뭔가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그쪽부터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도 케플러 이후부터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저거 그 케플러 그러니까 케플러 증명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 시기가 미적분하게 나온 시기예요? 미적분이 나오기 막 미적분까지는 아니고 불가분량 뭐 이런 미적분 아주 비슷한 무한소 비슷한 개념이 막 태동하고 움찔움찔할 때 그때더라고요. 그래서 케플러도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케플러가 이 타원 궤도를 발견했을 때 두 가지 실수 유도하는 식에서 아주 큰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실수가 상쇄가 되면서 바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어,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거를 미적분이나 그런 거 없이 증명한 거잖아요. 네, 미적분 없이 불가분량이라는 거 아주 작은 양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케플러 증명을 그때 케플러가 불가분량으로 증명했나요? 네. 그 용어가 그 시대의 용어가 막 되게 뭐 이렇게 쓰는 데마다 다른데 여튼 아직 그 미분까지는 안 사실 미분은 저기 뉴턴 쪽이니까 어, 그, 거기 전에 막 움찔움찔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서 제가 보기로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혹시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소리가 안 지금 들리는데. 지금은 안 안 혹시, 들립니다. 들려요. 혹시 들리세요? 네. 네네, 지금 아,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케플러는 그냥 관측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냥 데이터에서 유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 자체는 이제 뉴턴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 프린키피아 책 보면은 그때 뉴턴이 그냥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제 미적분으로 했겠지만은 그 책 자체는 그냥 다 유클리드 기하학 써가지고 그걸 막 엄청 다 작도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증명을 했다. 그렇게 근데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뉴턴도 다 자기가 식으로 했는데 네, 자기 했던 식으로 뭐 책을 내봐야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기하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네, 맞아요. 라틴어하고 기하가 아니면 그래서 썼지 사실은 수식으로는 다 네.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혹시 케플러 거 좀 보여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쉐어를, 준비를 좀 네, 쉐어 열었습니다. 아, 제가 쉐어를 끊어야 되나요? 저도 좀 찾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케플러가 케플러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굳이 뭐 음, 유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관측 결과로부터 맞는 그쵸 그쵸. 모델을 찾다 보면은 모델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네. 음. 뭔가 제가 저거 말씀드린 네. 이유가 그 현재 시점에서 막 천체물리 교과서나 물리 교과서에 쓰는 케플로식 증명이 되게 그러니까 적분 같은 거 써가지고 쉽게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같은 거 보면은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막 치환을 되게 잘 해가지고 치환 뭐 R분의 1을 그 치환하면 잘 풀리고 막 되게 아, 신기하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원래 풀이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이걸 뉴턴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뭔가 예전 고전역학 교과서에 있던 풀이는 좀 달랐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음, 깔끔하게 저렇게 해서 이해가 좀 되게 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운동량 그러니까 위상 공간 그 위상 공간이 아니라 물리에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있잖아요. 그 위치랑 운동량 그 x, y축으로 하는 그 공간에서의 벡터를 가지고
기하적으로 증명했다고 들었거든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게 그 친구가 듣던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서 약간 미적분 안 쓰고 뭔가 그때 느낌으로 증명을 했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 그런 거는 완전 약간 그 찐 물리? 그러니까 그 수학에 도움을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고도의 수학의 도움을 덜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물리적 직관이랑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방금 저도 말씀하신 게, 죄송합니다.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거 예전에 만든 문서인데, 화면 보이시죠? 네. 어, 저도 안 그래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음, 그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어디 있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타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다. 요거. 그러니까 여기, 요걸 태양이라 치고, 요 지구라 치고, 그다음에 그 초기 거리, 초기 속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다가 그냥 F는 MA 집어넣어가지고, F는 MA 집어넣으면은 미분 방정식까지는 나오거든요? 근데 미분 방정식 푸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복잡했는데, 이 당시에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 그 타원을 유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지 제가 그거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 뭐 궁금해 하기만 했지 더 파보진 않았었어요. 저도 좀 이제 다른 책을 읽다가 안 건데 보통 뭐 뉴턴이 이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 내가 한 일을 했다 뭐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되게 그냥 수사적으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책을 읽었는데 정말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전에 아주 조금씩 일부는 좀 오류도 있고 일부는 좀 비약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게 조금씩 뉴턴까지 와서 뉴턴이 진짜로 그 어깨 위에 서서 했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혹시 그 케플러 제가 좀 찾았는데 부분적으로라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네, 모입니다. 네, 요 이제 케플러 얘기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케플러 소개하면서 보통 얘기하는 1, 2, 3법칙을 얘기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게 이제 뉴턴이 요 세 개 법칙을 다 증명을 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케플러는 관측 데이터로부터 이제 디듀스 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근데 이제 그냥 진짜 관측 결과에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 케플러가 한 일은 어 요런 그 나름의 자기 그 수학을 일단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그 시대가 그 가능한 계산들을 조금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서부터 시작하고 간단한 시작했는데 몇 가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사실은 요쪽에 이게 간단하게 어떤 얘기냐면 요 접선하고 요 어느 점에서 P점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접선하고 요 벡터가 수직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어럼이 거짓인데도 여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근데 그게 이제 거짓인 걸로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플러는 일단 앞으로 그 인코렉트한 릴레이션을 에도 불구하고 일단 앞으로 나가서 계산해낸 결과로 아까 같은 그 결과를 그 A 그러니까 그 면적 딱 훑고 간 면적이 그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뭐 이런 뭐 대충 이런 내용이거든요. 공유 이거 좀 전에 보여주는 거 무슨 책이에요? 이게 잠시만요. 음, 히스토리 미적 오버까지는 봤는데. 네 미적분의 역사 뭐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맨날 우리 수학에서
교양책 많이 쓰는 영국 수학자 있잖아요. 있죠. 누구죠? 많아서. 맨날 뭐 일반인, 교양인 이러는 사람 네, 하나 있잖아요. 네, 네, 네. 맨날 낚여져 있는. 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언 스튜어트, 맞아. 아, 이런, 네.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는 게, 케플러도 완전히 그, 계산 없이 한 건 아니다. 음, 후추에 좀 더 수학적으로 정교한 것들은 나중에 도입된 게 맞을 것 같네요. 저도 네네. 아까 네.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뉴턴은 그냥 천재로만 생각했었는데 뉴턴이 했던 다른 비슷한 맥락 중에 말 중에 하나가 어, 모든 법칙을 한 개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거다, 불가능하다. 나는 내 세대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달라붙어서 점차 쌓아나가서 설명을 하는 거지. 아는 것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조그만 걸 잘 설명하는 게 나의 몫이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 말씀드리면 이제 고전역학 쪽에서 좀 수학적으로 할 게 많은 건 사실 뉴턴보다 그 뉴턴 뒤쪽에 뭐 라그랑주나 해밀턴 해가지고 그 이제 뭐 칼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도 하고 그쪽 부분을 같이 공부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전역학 할 때 변분법이 제일 음. 의심스러웠던 것 같기는 해요. 이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그 수학 관점에 서술되는 게 있긴 한데 뭔가 물리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약간 다른 느낌으로 쓰기도 하고 막 온갖 걸 다 변분을 하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막 그걸 해봐도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뭘 하고 싶은 건지, 라그랑지안이 뭘 하고 싶은 건지, 아, 이게 뭐 액션이 최소화되는 그런 프린시플이랑 그 뉴턴역학이 동치인 걸 증명할 수 있나? 이런 처음 그런 그 모티베이션 어디서 났지? 그게 증명이 되고 그게 동치여가지고 그걸 쓰는 게 이제 어, 그 뉴턴 방정식은 벡터 방정식인데 이게 라그랑주 방정식은 이렇게 스칼라여가지고 훨씬 편하고 좌표 변환에도 훨씬 편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전공이 물리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연구할 때도 보면은 걔가 있으면은 라그랑지안이라는 게 있어서 그 라그랑지안을 라그랑지안을 이제 적분한 걸 액션이라고 해서 그 액션을 막 최소화하는 식으로 되는데 그냥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제 라그랑지안은 이제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 뺀 거거든요. 그냥 그거를 변분해서 그걸 최소화시키면은 이제 방정식이 나오니까 막 옛날처럼 뉴턴 방정식 쓸 때처럼 막 이렇게 계속 방향 다 고려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거 하나만 하면은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방정식이 나와서 조금 더 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네. 그런 이현진 걸 선생님 궁금하신 건 저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왜 같으며 아, 그- 액션의 물리적 의미는 무엇인지. 물리적, 일단 같은 거는 수학적으로 사실 저도 증명은 책을 봐야 아는데 고전역학 교과서를 보면 그게 수학적으로 그거는 이제 약간 수학적으로 이제 동치인 거고 액션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약간 항상 자연은 액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이제 뭐랄까 어떤 입자의 궤적을 알고 싶으면은 그냥 그 입자의 액션을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막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액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면 어떤 그 입자의 운동 방식이 설명이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뉴턴역학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상대론이나 특수상대론이나 양자역학 쪽에 가서도 뉴턴역학에 대응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는 운동 방식이 양자에서는 슈레딩거 방식이 되고 특수 상대론에서는 네, 네, 뭐 바뀌게 할 텐데 그럴 때 그런 그러니까 다른 뉴턴 그 뭐지 다른 모델은 아닌데 뭐 모델 할 수 있죠. 그 다른 그런 좀 더 일반화된 자연 그러니까 뉴턴 역학을 사실 근사적으로 포함하게 하잖아요. 상대론적인데 네, 아니면 양자역학도 근사시키면 뉴턴 역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슈레딩거 방식이랑 뉴턴 방식은 완전 다른 뉴턴의 그 운동 방식은 완전 다른 방식인데 네, 그렇게 확장되었을 때 또 그게 거기서 또뭐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의 걸 쓰잖아요. 네, 거기서도 라그랑지안 얘기하고 거기서는 조금 바뀌긴 하지만 뭐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되고 근데 네,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그 뭐 합동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단순히 뉴턴이랑 동치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더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물리적 계에서도 비슷한 걸 잡을 수가 있고 비슷한 방법론을 도입해서 라그랑지안이든 해밀토니안이든 비슷한 뭔가 그런 애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수학적으로 동치다. 그러니까 좀 믿고 쓰면 된다. 라고 하면 사실 해피하잖아요. 네, 그냥 그러면 그러면 그 t-v는 라그랑지안이니까 이걸 라그랑지안에 넣어서 대입을 하면 뭐 일반화 좌표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운동 방식 나오네. 재밌다. 이거는 좋은데 근데 그걸 좀 넘어가서 그냥 좀 아, 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좀 더 확장된 이론을 다룰 때도 그거 가지고 뭔가 예측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준까지 설명을 못하는 건 사실 제가 학부생이어서 그렇고, 이제 학부 고전역학에서는 그냥 믿고 써라 하고 이제 그냥 계산이나 열심히 해라. 약간 그 수준이고, 그거를 제가 듣기로는 뭐 대학원에서 배우는 고전역학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그런 현대 물리랑 고전 역학 사이 간극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정밀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 일단 제가 학부생인지라 거기 일단 제 사전 지식은 거기까지 없지만 스터디 진행할 때 이제 좀 대학원 수준 고전 역학 교과서를 참고해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은 좀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이 그런 걸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약간 물리학과식의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아직은 가보진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봤던 영상들이나 책에서는 잘 다루진 않거든요. 왜냐면 네, 일단 계산을 먼저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니까. 맞아요, 맞아요, 계산도 못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걸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은 계산하는 거 가르치고 이제 깊은 내용 사실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이론 물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론 물리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반적 학부생한테는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음, 그러니까 딱히 그러니까 실용적이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다루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수학 공부하던 뭔가 그런 느낌을 봤을 때는 되게 너무 당연하지가 않잖아요. 네, 아니 맞아요. 자연이 막 액션을 최소화하고 그것도 하필이면 라그랑지안이 T-V예요. T-V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가 라그랑지 이게 네, 너무 왜지 싶은 것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런 거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맞아요, 맞아요. T-V 보면은 저는 되게 자기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왜? 라는 설명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하면 돼.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다가 이제 시험에 임박해 오면 이제 그걸 까먹고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의문을 까먹게 되는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업 들을 때 그런 거 막 이게 무슨 소리지? 변분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못하나 막 하다가 멸망하고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받아들일게요 선생님 이러면서 맞아요. 열심히 음,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맞아요. 것들은. 이게 근데 조금 고전역학에서 좀 머물렀다 가실 거죠? 바로 글로 가실까 봐 제가 어 그거는
음, 어,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음, 어, 그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이거 말고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으로서는 이제 뭐죠? 인물들 인물들을 하나씩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뭐 한 명씩 또는 두 명씩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가다 보면 아마 중간중간에 다 거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뭐 앞에 뭐지? 뭐 너무 앞부분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빼고 아까 그 말씀하신 케플러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나가면 아마 웬만하면 다 중간중간에 뭐 여기 위키피디아에 없는 사람들도 뭐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사람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수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차피 한 번에 뭐 한 달 만에 이걸 쭉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랫동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지 않나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나 이런 것들도 뭐 필요하면 풀어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때 그 뭐죠? 캡처? 아니 뭐 그거 있나요? 혹시? 아, 잠시만요. 네. 어, 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 그걸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던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오늘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좀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때 캡처해둔 거 분명히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자, 요거를 다운로드를 해서, 이거를 잠깐만요.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기에다가, PPT에다가 붙일까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슬라이드 쇼를, 해도 안 되는구나. 어, 네, 그냥 일단 요렇게 보시죠. 네. 일단, 네, 대전제는 그, 어쨌든 역사적 맥락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되게 재밌게 저 들었는데 사실 질문 궁금한 것도 많고 좀 질문의 범위가 커진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선 그러니까 뭔가 추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 개념 안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뭘까? 그리고 또 질량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뭐 고유하다고 하잖아요.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하고 우리는 무게와 질량의 차이를 물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무게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질량은 그냥 고유한 거다. 그게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좀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포텐셜 에너지라는 그 뉘앙스 안에는 뭔가 잠정적인 거예요. 이제 운동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막 이제 좀 그 에너지가 담겨 있으면 보통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 그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도대체 에너지란 뭘까? 이런 게 있었고 또 그 뉴턴 이야기를 하셨을 때 뉴턴이 그 수학적으로 디스크립션을 어 잘 그 물리적 현상에 대한 그거를 수학적으로 잘 디스크립션을 했는데 뉴턴도 제가 어디서 듣기로 왜 네, 그 중력이죠. 중력에 대해서 왜 중력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몰랐고 음. 그리고 뉴턴은 그 자기는 그 유명한 뭐 문구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뭐 가정을 하지 않는다 막 이런 그런 문장도 있는데 그게 그 대표적으로 자기는 액션 at a distance인가?
원격 작용. 물체가 어떻게 떨어져 있는데 서로 힘을 주고받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뉴턴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작용에 대해서 그 자기는 원격 작용이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좀 철저히 좀 직관이랑 반하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냥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동하는지 그거를 수학적으로 적은 것이지 왜 그렇게 원격으로 작용하고 왜 중력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들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역사적 측면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냈고, 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 원자라는 그 모델을 생각해냈고, 그런 가설 어떻게 떠올렸는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뉴턴은 사실 프린키피아에서는 그게 찝찝해서인지 아니면 엄격하게 자기를 컨트롤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격작용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아예 질문도 하지 마라. 그렇게 딱 했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뭐 원격 작용이 왜 생기는 거냐, 그다음에 질량이 무엇이냐. 사실 이런 게 음, 물론 제가 유튜브 영상도 본 것 같아요. 질량이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냥 뭐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울 때는 뭐 대학교 뭐 일반 물리 수준에서도 배울 때는 그냥 뭐 물질이 갖고 있는 양이다. 그냥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질량이 뭐냐라고 질량이라는 게 왜 생기냐라는 것까지 따지면은 사실은 음, 어 정말로 할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음, 그래서 뭐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 거기까지 들어가게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음 뭐랄까 너무 하나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약간 좀 페이스 조절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지난번에 처음 모였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음, 약간 너무 좀 철학적으로 빠질 수 있는 질문들? 그런 질문은 조금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겠지만 너무 철학적으로 빠질 수 있는 질문들을 스터디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저는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질문은 뭐 제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너무 딥하게 가지 말자. 그게 낫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 참여하시는 분들 전부가 이거 너무 궁금하다. 좀 더 파고 싶다라는 식으로 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사실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재밌는데 누구는 재미없고 그냥 그런 상태가 됐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철학적인 내용까지 파고드는 거 그거는 저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기 중력이란다. 질량이 왜 생기는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표준 모형에서 그거를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저는 물론 매우 기쁘게 듣겠으나 그게 무슨 힉스 메커니즘 어쩌고가 있는데, 그건 이제 대학원에서 입자물리를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오셔야지, 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맞아요. 근데 궁금하면은 그 힉스 메커니즘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관련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듣고 생각이 된 게, 그러면 좀 철학적으로 하는 거는 피하되,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조금 그냥 깊은 고찰 없이 조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좀 넘기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인물이랑 같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에너지라던가 뭐 힘이라던가 아니면 뭐 열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철학적이지 않고 그냥 좀 과학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엄밀하게 같이 얘기해 보는 건 좀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적었는데요. 당장 할 건 아닙니다, 당연히.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인데, 음, 좀 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되, 그래도, 뭐, 궁금하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뭐, 알고 싶다? 정도는, 그러니까 질문은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의 형태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아까 처음에 요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요 화면 보이시죠? 해밀토니안 뭐 라그랑지안 변분법 요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건 뭐 제가 적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액션이 뭐냐 도대체 물리적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것들 전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 T-V를 뭐 해가지고 이거 미분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이게 뭔데 그래서 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또 몇 가지 있는데 그 대칭성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학이랑 물리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지어지는 또 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대칭성 얘기? 그러니까 대수학 책에 보면은 인물적으로 봤을 때 꼭 나오는 한 명이 그 에미 네터더라고요. 이 내용이 되게 궁금한데 아직 이 내용을 이해할 만한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언젠가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엔트로피 얘기도 좀 언젠가 해보고 싶습니다. 전 솔직히 이거 이해 못했어요. 뭘 이해 못했냐면은 그 통계역학 누구죠? 아, 볼츠만. 볼츠만의 엔트로피를 그 확률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 내용도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냥 솔직히 외웠어요, 저는. 그냥 이러하니까 이러한 거야. 그래서 엔트로피는 이렇게 확률적인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솔직히 외워서 설명하지. 이걸 제가 정말 이해해서 설명한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데 이것도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와, 제가 길 가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엔트로피를 이해하면 좀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해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제가 제가 6년 동안 배우고 있는데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제가 엔트로피를 네, 6년 동안 다루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 네. 볼츠만의 철학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좀 고등학교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이 물리학 용어들이거든요. 해미토니안, 라그랑지안, 액션 여기서부터 좀 약간 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 물리학의 발전이 굉장히 수학과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그 역사 흐름 따라만 가도 좀 재밌게 볼 만한 요소도 많고 엄밀하게 보면 또 뭔가 각각의 삶, 우리 각자의 삶에도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관점이 바뀔 만한 일들이 많아서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현재 지금 많은 뭐라고 할까. 현실에서도 많이 응용되는 게 많아서 부담 없이 여기 저도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너무 죄송한데 보면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같이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말을 막 급하게 뛰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년 동안 공부했는데 모르겠다. 그 근데 말을 들으니 그쪽은 조금 안심이 그쪽은 됐습니다. 근데 그쪽은 몰라도 듣고 있으면 재밌긴 해요. 그 혹시 갑자기 여기 쓰신 걸 보면서 드는 질문이 일단 대칭성에 대해서는 하나 혹시 떠오른 게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일까요? 그냥 before, after 안 변하는 거. 그거를 대칭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네, 어, 네, 대칭성이 네.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네, 질량도 맞습니다. 보존되고 운동량도 보존되고 아, 가공동량도 보존되고 이런 그러니까 보존 어떤 물리량이 보존되는 것을 항상 대칭이랑 이렇게 엮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쓰신 거를 보면서 같이 든 아이고. 질문인데 네네네네. 이게 물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리들, 예를 들어서 그런 있을까요? 딱 이렇게 그래도 물리적으로 다 합의가 그래도 이 정도는 믿고 있다. 아니면 이 정도는 공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혹시 있을까요? 여기서 뭐냐면 액션 같은 것도 공리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광속도 그 약간 공리로 받아들인다면 네. 그런 네. 식으로 공리가 몇 개가 있을지 어, 그러니까 뭐가 있을지 네. 그 공리라기보다는 저도 사실 이게 방황을 해가지고 이게 저도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게 시험이 끝나면 내용을 다 까먹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막 공리라기보다는 뭐 양자역학도 그 기본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런 가정들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여기 수학도 공리를 제가 이 수학은 잘 모르지만 물리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말씀드리면 수학도 뭔가 공리 위에서 쌓잖아요, 논리를. 물리학은 수학만큼 공리가 그런 가정이 많진 않지만 그리고 저희는 공리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이제 가정을 합니다. 항상 다 어떠한 가정하에서 이루어지고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는 뭐 빛의 속도가 시속 30만 킬로미터 per hour다. 뭐 이런 것도 사실 가정이었는데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죠. 빛의 속도가. 그런 것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사실 F는 MA도 가정이었어요. 그냥 그런 믿음이었고 그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거고 아까 얘기해 주신 양자역학도 어 그런 우리가 미시 세계로 가면 그것들의 어떠한 다이나믹스를 뭔가 시간에 따른 변화 같은 걸 확률 그러니까 거기서 확률 분포나 그런 확률에 대한 프로바빌리티의 철학으로 보면 보인다라는 것도 사실 가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물리학은 다 가정이고 사실 저희끼리도 다 항상 사기친다고 얘기합니다. 물리학은 다 가정입니다. 수학보다 덜 엄밀하고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론 물리학자가 수학자가 공리에서 시작해서 증명하는 것처럼 이론 물리학자가 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가정을 세워서 이론을 전개하면 그거를 실험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번 실험을 해서 그거에서 다 생존을 하면 그 테스트들을 생존을 하면은 이제 그 가정이 참, 뭐 100% 참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믿을만 하겠구나 싶어서 약간 그게 궁리화되는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생존이라는 게 관측 결과하고 맞아야 된다는 네네, 그쵸. 거죠. 이제 실험이랑 실험이랑 맞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걸 답이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수학이랑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그 공리를 정하고 그 공리 위에서 논리적으로 틀리지만 않으면 그게 다 맞는 건데, 근데 물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공리라고 해도 저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이론을 전개를 했는데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아도 그 실험 결과랑 안 맞으면 걔는 폐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가정 얘기해 주셨을 때 너무 공감됐던 게 그 오모 가정해보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물리학자인 것 같아서 교과서만 봐도 그 서포즈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예. 먼저 얘기하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가정할 때는 약간 사고 실험 용도로 가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뭔가 맞아요. 이런 법칙을 가정하자라고 하는 건 하기보다는 약간 이러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런 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물리가 엄밀하긴 해도 이게 수학만큼 재미있는데 그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처럼 그렇게 막 뭐 연역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논리 법칙을 적용해서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가. 그리고 수학 네, 문제 풀 때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막 2 더하기 x가 5일 때 양변에 그 뭐 군의 정수 군의 법칙을 생각해서 양변에 역원을 더해서 이제 지워줄 캔슬레이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막 그 2 더하기 x가 오면 이 왼 좌변에 있는 2를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뺀다 이런 직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게 물리에도 그러니까 좀 형태는 달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그런 그 법칙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되게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깨질 수도 있는데 깨지면 이제 그 깨지는 거 보고 왜 깨졌을까? 법칙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될까? 뭐 그동안의 거랑 다른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들이 서로 법칙끼리 모순이 생겨가지고 결과가 다르게 나올까? 이런 거를 그 좀 더 보는 게 윤리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말하려고 했었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엄밀한 수학이라는 도구가 하나 더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막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뭐 엔트로피나 막 그런 뉴턴 라그랑지나 대칭성 같은 것도 좀 더 강한 수학을 들고 오면 더 괜찮은 직관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걸 완전히 수학을 가지고 물리를 형식화시키는 거는 뭐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내 거고 사실 어디 가서도 안 되겠지만 근데 그래도 그런 수학적인 도구들을 좀 더 센 걸 들고 와서 이거를 더 잘 알아보려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기본, 네, 네. 음. 뭔가 이거 막 공리적으로 쌓아서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수학적인 생각은 조금은 버리고 수학은 좀 그래도 이 현상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게 보편적으로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 현상들 간의 관계가 무엇일까? 아니면 그게 깨질 때 이게 이 현상이 그러니까 뭐 특정한 그런 법칙들이 깨진다. 뭐 특수 상대원의 상황이나 뭐 양자각조 되게 작은 상황이나 그런 데서 깨진다면 이 깨진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 알아내는 거는 막 그렇게 그 수학적으로 엄밀한 과정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좀 더 물리적인 그런 뭐 계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론일 수도 있고 조금은 더 나이브한 그런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그래서 뭔가 그냥 공리적으로 쌓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끈이론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사실 끈이론 해도 수학적인 그런 막 증명 같은 거는 생각보다 잘 안 될 거고 잘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공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 공부를 하는데 공리적으로 쌓는 방식은 저는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궁금증 정도로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것이 메인이 되면은 스터디 자체가 저는 아예 자연스럽게 굴러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도요. 네, 그것보다는 일단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게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야 사실 스터디가 굴러갈 거라고 봐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 방식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물리에서는 뭔가 발견이라고 하자 현상에 대한 이해 또는 발견. 수학도 어쨌든 연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하는데 뭔가 느낌은 어, 둘 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공리적으로 사고할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거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공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뭘까도 싶지만 뭐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모델을 먼저 주고 거기서 아 이게 아름답네 이 모델이 그 모델에서 수학적으로 한번 함의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겠지만 관찰과 경험과 배치가 된다면 어쨌든 안 통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 과학에서는 기준이 경험을 토대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게 있으니까 약간 경험이 뭔가 짱이다? 경험이 그 구체적인 거다? 이렇게 네 들고 뭔가
저는 뭔가 특히 전자기학에서 맥스웰의 저 방정식을 어떻게 계산을 했고, 뭐 그런 것도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디테일한 계산도 해보고, 네,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아, 네, 그리고 밑에도 뭐가 써져 있네요. 저거 상대성 이론 같은 거죠? 저 밑에 있는 식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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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것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일반 상대론인데, 네, 저건 좀 많이 어려울 거거든요. 네, 네. 그 어느 정도 시간이 꽤 길어져서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어쨌든 큰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리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말자. 그러니까 공리 또는 여기 기본 가정이라고 할게요. 기본 가정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말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아, 그 한 가지 네네.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뭐 예를 들면 기본 과정 같은 경우에 전자기학이나 원자물리학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한 게 모든 전자들이 동일하다라는 그냥 공리처럼 받아들인 그런 기본 가정을 가지고 쌓아 올렸는데 그거를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고 어디서 봤거든요. 이제 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모든 전자들이 균일했고 그게 심지어 수억 년 전의 빛과 현재의 빛이 동일하다는 거기에 뭐 어느 정도 이론적 베이스를 준 게 또 아까 말씀하신 뇌터의 정리라고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거기 너무 빠지지는 말되 저는 좀 뇌터의 정리가 궁금하긴 해서 그게 근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대칭성이나 뇌터의 정리를 다루게 된다면 공리에 너무 빠지지는 않되 그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한테 또 그게 해소가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물리학의 기본 과정은 모든 기본 과정이 기본 과정은 저거 아닐까요? 어, 시간과 공간을 따지지 않고 물리 법칙은 똑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만족하는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싶은데, 기본 가정,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그 기본 가정인지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직관에 보통 많이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기본 가정이, 근데 그걸 인식하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느냐, 근데 그걸 인지하는 순간 계속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철학적으로 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저렇게까지는 생각이 못 든다. 그 원자 하나를 다 균질하다고 가정한다고? 근데 그거는 약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지면서 그냥 전개되는 것 같아요. 구멍들이 있으면서도. 저것도 생각나는데, 네, 우리가 그, 전기장도 그렇고 중력장도 그렇고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정말 정확하게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맞냐? 혹시 1.99999인 거 아니냐? 이것도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더라고요. 제 알기로는 뭐 소수점 몇 째짜리까지는 정확히 2에 맞다라고 막 실험도 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 너무 빠지지 말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다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은, 혹시 뒤에 더, 추가적인 뭐 논의를 하고 싶은 하되, 지금 일단 다음 주 발표 범위랑 발표 잘 뭐 이런 거를 일단 먼저 네. 정하면 어떨까요? 아, 네. 지금 이제 그거 정해야 됩니다. 그거 정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던 그 위키피디아의 페이지를 보면은 갈릴레오부터 제가 이렇게 띡 붙였는데요. 음, 갈릴레이부터 붙였는데 사실 여기에는 케플러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페르마는 있네. 제가 여기 페르마의 원리 눌러보니까 페르마의 원리에서 또 그게 나오더라고요. 개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액션이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일단 케플러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뭐 갈릴레이랑 케플러만으로도 뭐 한참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갈릴레이랑 케플러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케플러부터 시작된 어떤 저는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케플러는 케플러대로 행성 운동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고, 또 갈릴레이는 갈릴레오대로 역학에 대한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뭘 정해야 되냐면은, 잠시만요. 지금 이미지 하나 붙여주셨는데, 음, 제가 이거,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볼까요? 아, 너무 길어지는데. 여기 뭘 봐야 되죠? 아니요, 저기, 이거 그냥 서브로 그냥 네네.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아까 저 네네네. 병주님 뭐 공리부터 차곡차곡 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네.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거를 듣고 잠깐 책에서 읽었던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리스 수학의 오히려 한계? 네, 네네. 아, 요건 네.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좀 정해야 되는 게요.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정해야 됩니다. 어, 케플러나 갈릴레이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정할까요? 아니면 슬랙에서 얘기를 하면서 정할까요? 혹시 저 누가가 과학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발표자를 결정해야 돼. 그 발표자가 누가입니다. 네네네. 누가 발표를 할 거냐? 발표자, 발표자 누구? 무엇을? 누구를? 뭐 어떻게는 사실 이건 정해져 있죠.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슬랙에서 얘기하는, 일단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슬랙에서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일단 제가 아까 그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 제가 예전에 만들었다는 PDF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공유를 드리고 그건 사실 뭐 수식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건 시간 되면 뭐 말씀드리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 정도로 할게요. 그 내용은 어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 1, 2, 3 법칙 그냥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PDF는 한 줄로 얘기하자면. 그럼 요거는 슬랙에서 얘기할까요? 근데 저희 슬랙에서 얘기하면 다들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 아, 그리고 그러니까 네. 처음 주제로 뭐 할지도 되게 그러니까 사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첫 주제는 꽤 방향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네.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거 역사적인 것도 같이 하는 느낌이잖아요. 보면 지금. 네네. 네. 생각보다 역사적인 게 되게 얽히고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뭔가 준비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네요. 그럴 때는 한 가지를 하면 돼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면 돼요. 아,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진짜입니다. 그냥 완벽하게 뭐 멋있게 하겠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그냥 한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한다. 이 생각으로 하면 돼요. 그것 그냥 별개로 그니까 좀 방향성 같은 게 아직은 너무 그냥 케플러 이게 거의 자유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합한 주제만 좀 브레인스토밍 하고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케플러면 너무 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뭔가 케플러가 한 게 엄청 많은데 행성 운동 법칙 행 사실 이제 제 생각에는 뭐 한 번에 케플러 하나를 딱 끝내고 그다음 갈릴레이를 끝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그 스터디에서는 어떻게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레코드 안 하고 이야기를 이제 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번 주에 케플러 했는데 나는 케플러에 대한 다른 걸 좀 더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이제 케플러 다 추가적으로 더 해도 되고 뭐 한 3주 정도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들은 뭐 한 2주, 3주 이렇게 가면서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업적이 막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경우는 간략하게 한 주 만에 뭐 끝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자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발표자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저희 스터디의 개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꼭 이제 뭔가 틀에 갇혀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첫 번째 발표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약간 개별적으로 개성 있게 그렇게 하면 뭐 다른 사람들도 쉽게 들어와서 발표도 하고 할 수 있을 거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학자의 업적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그 발자취를 밟아가면서 하는 느낌으로 하면 되나요? 이게 지금은 저는 거의 다 대화가 그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그쵸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뭐 사실 케플러를 한다 그래서 케플러만 해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케플러를 했는데 관련 있는 티코 브라헤를 같이 껴넣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당대 뭐 배경이나 아니면 거기서 뭐 수학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수학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도 되고 등등 그렇게 하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꼭 발자취 따라하는 거 말고도 아니면은 그냥 본인 기호에 따라서 행성 예를 들어서 행성 운동 법칙을 주제로 잡고 그냥 케플러, 갈릴레오, 뭐 뉴턴 한 번에 뭉쳐버려가지고 한 번에 그냥 세 명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발표자 전적으로 자율로 맡기는 게 꽤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 공리적인 아니면 뭐 기본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조금 더 깊게 하실 거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 더 깊게 하실 거고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네,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게 뭐 스터디를 저는 오늘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저는 한 번에 최대 90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별로 늦게까지 뭘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90분 중에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뭐 10분 준비한다고 누가 여기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채우는 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이빨 잘 까는 사람이 한 두세 명만 있으면은, 세 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두 명만 있으면은, 이 90분 채우는 거는 그냥 저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사람의 정말 업적을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업적 중에서 수학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럼 또 그 한 부분에 대해서 또 파고들면 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사하고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적당한 길이의 유튜브 영상을 찾은 다음에 그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같이 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해요. 틀고 중간에 아, 멈추고 아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발표자가 한 번은 봐야겠죠 그 영상을 한번 봤으면은 각각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아 이거는 무슨 내용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해왔냐 이런 게 뭐라고 타박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지식, 널리지를 뭔가 추구하는 건 아닌데,
뭐랄까요? 이 스터디가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물리학에 대해서 좀 대학교 1학년 물리인가요? 일반 물리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소화한다.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걸 좀 어느 정도 정하셨나요? 바라는 지점에 대해서? 끝났을 때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어, 사실 그거를 정하진 않았어요. 제 생각엔 그것도 각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뭐 아니면 뭐 물리에 나오는 수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그 흥미가 있을 거잖아요. 발표를 듣고 그 발표에 대해서 흥미되는 대로 자기가 조금 더 공부해보고 약간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약 어느 정도 방향성을 다 맞춰서 강제적으로 이 방향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게 지속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지속 가능성, 가 지속 가능한가라는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어, 그냥, 그리고 그냥 1주차 제가 해도 될까요? 그냥 제가 총대를 메고 그냥 뭔가 다들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서 1주차를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좌표계 쪽을 좀 더 많이 다루고 싶어요, 처음에는. 아, 그래서, 왜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잘 안 다루거든요. 그 좌표계가 계속 나오고 계속 뭔가 바뀌는데 어떻게 그거에 의해서 물리법칙이 변하고 그런 거를 알려면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그 탐구나 같이 뭐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하기에도 그러니까 뭔가 역사 얘기하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걸 다 이게 그게 완전 사용적으로 전개되지가 않잖아요. 다 막 그 화학이랑 물리 이론들 만들어진 시기 보면 되게 완전 그 각각이거든요.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 저는 그러니까 뭔가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딱 정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절표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필요하면 학자들의 그런 것들 가져오거나 아니면 저희들끼리 좀 더 뭐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디스커션 같은 거 해보거나 그런 쪽으로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라 하셨으니까 저도 그러면 부담 좀 네, 덜 가지고 좋은 네.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꼭 뭐 역사적 순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맞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좌표계 얘기하다가 뭐 이 좌표계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뭐 그러면은 뭐 좀 건너뛰어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음 주에 사실 제 목표는 그냥 이거 하는 김에 고전역학이나 복습해보자기 때문에 참고로 다음 주에 그거 라그랑지 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역사하면 이게 아무래도 뭔가 너무 문과틱하다 보니까 이게 굳이 막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공교롭게 요새 케플러 쪽을 재밌게 책을 교양서지만 읽고 있어서 순서가 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케플러 부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3주차가 만들어진 것 같네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어, 음,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면 그러면 원호석 선생님께서 네, 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냥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우리끼리 재밌으면 저는 그 이후에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들 재밌게 해주셨으면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시고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시간 됐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